동성애를 돕기 위해 전환 치료를 시도한 심리 상담사가 학회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일은 마녀 사냥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가 교사의 총기 소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교사들의 총기 휴대 허용 확대가 어린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한국선교동향 2019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다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후원 모금을 어렵게 여기고 있으며 모금의 약화는 한국교회 미래 선교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성과 심리를 연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려 했던 상담사가 학회로부터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회원들의 SNS 단체 채팅방. 논란은 모 심리교육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지난해 9월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동성애자들과 상담을 한 결과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자들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A 상담사를 학회에서 제명했습니다. 내담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로서 직업,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으며 전환 치료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과 포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동성애자였으나 지금은 동성애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이오나 홀리라이프 대표는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년간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상담해왔다는 이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는 복음 사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치료 기회까지 박탈하려는 시도가 인권 말살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도 동성애를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성 발달 이론과 정신병리학에 따라 전환, 회복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동성애 전환 치료를 시도한 사실이 없는 상담사를 단지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영구 제명한 사건은 마녀 사냥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을 했다는 것이 그들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학회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지 아니면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지, 어찌 보면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에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이 젊은 심리학자를 동성애를 상담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영구 제명까지 하면서 다른 심리학자들에게 그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학회의 반지성적, 친동성애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가 정신분석과 치료, 상담, 신앙 등으로 치유됐다는 연구와 보고가 무수히 많다고 지적하며 상담학회는 학술단체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를 초청해 정교회의 평화 영성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성암 대주교는 정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성찬에는 평화를 간구하는 순서가 들어가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는 사랑과 정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암 대주교는 또 세상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과 내 것을 가르지 않으면서 탐욕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게 평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마주 이야기란 시간을 통해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견해를 듣고 평화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이 학생의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런평 운영위원장은 학생 인권조례가 동성애자의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생의 권리는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각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원, 학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에 대한 지역별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하나님 나라 목회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를 출간해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박원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작은 첫 발걸음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실천신학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모든 영역에 책임 있게 뿌리 내리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는 예배와 제자도, 교육 목회와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천신대 교수들의 견해와 신학적 진술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천신대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북콘서트가 지난 3일 동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00년 인생이 말하는 예수의 뜻이란 주제로 진행된 북콘서트에서 김영석 교수는 신앙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가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라며 빛이 어둠을 제거하듯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7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연세대 철학과 교수와 시카고대, 하버드대 연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저서론 예수 100년을 살아보니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등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의료선교회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성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태국, 몽골 등의 외국인 성도들은 내과 문진과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한방치료 등 다양한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은 명성교회 의료선교회 소속 의료진과 디아스포라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진행됐고 안동 성소병원과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의료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는 교사가 학교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총기 소지 문제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인데 미국 주성철 목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무래도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 때문이겠죠? 예. 미국의 총기 법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콜로라도 주에서도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직 종합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수년 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약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것은 총기 휴대 문제입니다. 총기 휴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에 경찰이 사고 현장까지 오는 것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고 주의회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휴대가 허용된 사람은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한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 또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훈련이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 운동팀 코치들에게 총기 휴대를 허용한 주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찰이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과 교사들도 같은 형식으로 훈련을 사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각 주마다 총기 휴대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된 대로 플로리다 텔라하스시에서는
교사가 총기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압도적인 주가 되어서 이 법안에 무난히 통과되었지만 민주당이 득세한 주는 대체적으로 교사가 총기 휴대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위험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신병자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는 NRA, 즉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모임은 1872년에 세워진 그룹입니다. 미국 헌법 제2항에 모든 국민은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는 항목에서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웬만한 가정은 총기 두서너 자루는 다 소유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전혀 안 되겠지만은 심지어는 미국 목사님들도 총기 소유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잠잘 때 총기를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총기 소지 문제는 무엇보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총기 소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연방정부 상원에서는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총기 소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먼저도 언급했지만 어떤 총기를 소유하느냐와 누구에게 허용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총기를 규제해도 다른 흉기로 사람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자동 총기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총기 소유나 휴대의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 문제로부터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윤리가 무너지고 또한 마약, 술, 그리고 특별한 인터넷의 극렬한 개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독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총기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방이 예상되고 있지만 먼저 우리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이들이 아직 세속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속에서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이 허락된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가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예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총기 휴대 문제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교사가 총기를 휴대하는 미국의 상황에 씁쓸한 마음이었다면 르완다 소식으로 다시금 희망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시작한 수업이 9,000평의 학교가 돼서 르완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절망과 고통에서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는 르완다로 가보겠습니다. What William and Kavini do not have in material things, they more than make up for in spirit. An enduring spirit that inspires them to walk 6 miles to school and back, as they have done for the past 7 years. Their school is an oasis of hope, not far from the capital city of Kigali. Aptly named Hope Haven, Rwanda. There wasn't a single school in probably a 15-mile radius. But that didn't stop founder Susan Holleran, who remembers early classes under this giant acacia tree. But what you have to imagine is not only did we have this tree, but all of this was bush. We had 6-foot tall grass. William and Kavini were there from the beginning. You were under the tree Yes, 7 years ago. yes. When we were under the tree, we were not very happy because it was not looking nice. And now the buildings are very big and there's no rain falling on us. I really had a big submitting moment with the Lord and just ask Him to really take charge of my life. Excitement is an understatement as local workers and parents of students join together for a common vision, a school, a community, a family.
The last 5 years, we've erected 38,000 square feet. Every worker is from our immediate community. So they have learned bricklaying skills, they've learned cement skills, they've learned roofing skills, all the skills that it takes to actually get a job somewhere else. That tree still stands at Hope Haven's entrance, a constant reminder that even small seeds, when nurtured, can grow into greatness. I want to become a doctor. I want to be the manager of the World Bank. I wish to be a teacher when I grow up. And if national test scores are any indication, they'll be whatever they want to be. Because every student here taking that test scored in the top 3%, making Hope Haven the top performing school in all of Rwanda. Yes, it's true. Okay, Can you believe it? I can. You guys are the smartest cookies in the whole country. Cookies? Oh, yeah. I don't think we are cookies. To fully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 school, you must understand the violent history of Rwanda. Just 25 years ago, the families of these children were aligned on either side of a mortal combat, a state-sponsored genocide where the ruling Hutus slaughtered nearly 1 million people of the Tutsi minority over a 100-day period. Every day, Hope Haven is bringing a change and transforming so many families in this community. I raise a banner to the Lord and glorify God. He blessed us with someone to love and care for us. She didn't know us, but gave us everything to make our lives better. We're educating the kids, serving them 2 meals. They're here from 7 until 4. The parents are working during this earning and learning programs. Where do you get all the money to do this, Susan? It's remarkable. That is private donations. I get nervous about it. But you know, the anxiety stops because we have a God of abundance. Allowing William, Kavini, and more than 650 other children to dream big. I don't know if my dreams will come true, but I want to be a president. A what? A president. A president of Rwanda? Yes. 다양한 교회 달력 제작을 시작으로 국내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온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이 40여 년 동안 수집한 성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전시된 작품의 수가 무려 500여 점이라는데요. 박경진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화 전시회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이 성화들을 회장님께서 직접 모으신 작품들인가요? 저희 회사가 한 50여 년 동안 캘린더를 교회 캘린더, 성화 캘린더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네. 캘린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성화 그림, 서예, 성화, 사진 작품, 성지순례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캘린더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캘린더를 만들어서 보급해 온 게 한 40, 50년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계약을 해서 제가 저작권을 부여받고 제작을 해왔는데 예. 그 작품들을 다 샀기 때문에 계속 쌓아놓은 것이 사실은 500점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것을 다 들춰서 꺼내다 보니까 한 1000여 점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의 두 배. 그래서 배네요. 많은 작품이 쌓여 있는데 네. 그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일부만 공개되고 이제 보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15일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아까워서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이게 연장됐기 때문에 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진흥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진흥문화를 설립을 언제 이제 하게 되신 거죠? 제가 70년대에 제가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다가
손에 잡힌 것이 캘린더 주문반을 영업사원을 하다가 네. 마침내 이제 이 캘린더를 내가 만들면 어떨까 해서 성화 캘린더를 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 성화 캘린더라고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화 캘린더 제작하는 사실은 제가 원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우리 회장님께서는 기독교 문화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셨다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전에는 성화 달력이 아예 없었던 거네요. 이 땅에 성화 달력이 없었습니다. 네. 물론 성화 달력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네. 우리나라에는 아주 열악한 무엇을 보고 기독교 문화라고 할까 정도로 네.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제가 1983년에 내가 한국 기독교 문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 유럽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83년 3월 달에 유럽을 한 3주 동안 사실은 그때 제가 가난해서 어려운 때인데 빚을 내가지고 3주 동안 유럽을 보면서 정말 어깨가 오싹오싹할 정도로 어떤 데 가서는 정말 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고 도전받은 그 감각을 가지고 와서 캘린더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급할 때는 한 600만 부 이상 네. 1년에 그렇게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600만 부면 뭐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네, 보급이 엄청난 되지 숫자였죠.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회사 설립 이후에 펜시 용품이나 기독교 서적 유통 정말 이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해서 급속하게 확장이 됐다고 들었는데 기독교 문화 분야를 개척하기까지의 좀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요. 기독교 문화 제가 이제 유럽을 보면서 유럽은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찬란한 기독교 문화, 거리를 돌아다니며 보나, 네. 건물을 보나, 건물도 전부 그 기독교 문화가 형상화돼 있고, 네. 거리도 다 그런데, 야, 우리 한국은 언제나 기독교 문화가 토착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한 것이 한국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그 이념이 제 마음속에 뿌리박게 됐고, 그래서 유럽에서 보고 느끼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화가들한테 그림을 그리고 서예가들한테 글씨를 쓰고 디자이너들한테 디자인을 시키고 화가들한테 그림을 그릴 때도 어느 그림 어떻게 그리라고 하는 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작가들의 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성화가 아주 정말 한국인들이 보기에 느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캘린더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캘린더는 가을철에만 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당시 벌써 지금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문구용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예. 그래서 노트, 뭐 책받침, 무슨 전도지 이런 그 문구용품, 종이에다 잉크 바르는 인쇄문화 사업에 전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월 11일, 다가오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꾸준히 요맘때가 되면은 해외 입양자들을 고국에 초청하는 그런 행사도 이어오고 계시죠? 제가 1996년이 창사 20주년의 해였습니다. 1996년이 그 창사 20주년을 되면서 맨주모르 시장에서 두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때쯤 되니까 우리 진흥 인원이 7, 80명, 100여 명에 가까운 진흥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주년을 맞고 보니까 야, 사람이 나서 성년이 되면은 자율적으로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인데 우리 회사도 이제 20주년 됐다. 성년의 해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우리만 먹고 사는데 그거밖에 아니라
좀 펼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래가지고 예.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우수 사원 선발해서 해외 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진국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이런 데로 연수를 보내서 관광을 시키고 네. 그리고 해외 입양아 프로그램을 96년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입양아들 첫 번 초청한 게 유럽에 있는 입양아들 초청을 했는데 18명이 왔어요. 네. 그래 첫 번 18명을 데리고 국내 정말 서울을 비롯해서 용인 우리 민속촌 또 강원도 설악산을 비롯해 동해안으로 해서 부산 해운대 또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그래서 2주간을 이제 투어를 시킵니다. 그 다 안내하고 그렇게 투어를 시키면 그 당시만 해도 온 아이들이 조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한국에 네. 대해서 어려서 입양돼서 나갔기 때문에 전혀 한국을 모르는데 그렇죠. 나를 팔아먹은 나라, 나를 팔아먹은 부모, 뭐하러 가냐 이런 그 선입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와서 봐라. 누가 너희를 팔아먹었냐. 누가 너희를 낳아서 팔았겠느냐. 너희 부모도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서 너희들 잘 살으라고 입양을 보낸 거였지 결코 팔아먹은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그 애들한테 안내를 하고 전국 투어를 시켜주니까 2주간의 프로그램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소감 발표하는 2, 3분, 이제 한 5분씩 이렇게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주는데 네, 예. 엉엉 울어요. 자기 올 때는 그렇게 전혀 오고 싶지도 않았고 왜 가나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피가 5천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찬란한 문화, 그 대한민국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냥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울면서 이제 돌아가서 말을 배우고 한국을 배우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몇 번 한 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해가 갈수록 이 일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 게 23번, 네. 23주년이 그래서 이제 15주년 때 책도 발간해서 걔들한테 주고 20주년 때 또 책을 발간해서 20주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왔다 간 사람들의 행적을 다 그걸 책을 발간을 해갖고 오는 아이들한테 영어, 한국어 다 넣어서 발간을 하니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만은 내가 언제까지나 해야 되겠다고는 아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흥문화라는 회사를 읽어오시면서 기독교 문화에도 기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오랜 시간 애써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진흥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비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회사는 뭐 이제 처음에는 뭐 나하고 여직원하고 시작을 해서 2, 3명으로 뭐 10명, 20명 이렇게 점점 늘어가서 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특색이 있다고 하면은 부자 사원, 아들이 근무하고 아버지도 근무하고 부부 사원, 사내에서 또 결혼해 갖고 부부가 이쪽 팀에서 근무하고 저쪽 팀에서 근무하고 형제 사원 그런 그 시스템으로 오랜 동안 그렇게 부자, 뭐 형제, 부부 이런 직원들이 많아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기독교 용품을 비롯해서 캘린더는 이제 주 종목이고 기독교 용품, 펜시 이런 거를 해서 전국 기독교 서점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제가 이제 제 한갑 때 2010년인데 한갑 때 자녀들이 한갑잔치 야 한갑잔치 할 돈으로 내놔라 1억을 준비해서 이제 장학회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사원들 지능의 사원이라면 자녀 교육 문제는 회사에다 맡겨라 이런 생각으로 사원들에게 학자금을 주는 그런 장학회를 쭉 해오다가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그렇게 2000년에 제가 해갑이니까 해오다 2010년도에 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뭐 이제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면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니까 이 장학재단을 완전히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법인 장학재단으로 저희 있는 이제 작은 부동산을 기부했어요. 장학재단에. 그래갖고 네네. 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은 법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없어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1년에 한 7, 8천만 원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장학생을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뭐지만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뭐 요즘에 이제 점진적으로 고등학생 다 의무교육이 된다니까 금년부터는 대학생도 했는데 아마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또 회장님이 꿈꾸시는 비전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평생을 읽어오신 기업인데 모쪼록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희도 좀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경진 진흥문화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한국선교연구원이 한국선교동향 2019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다수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 모금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모금의 약화는 한국교회 미래 선교사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발표하신 한국 선교 동향 2019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한국 선교와 관련된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점 분석 그 주제로는 모금 실태에 대해서 네네.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선교 동향과 관련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 숫자는 21,37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증가한 선교사 숫자가 158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 증가율은 0.74%고 또 이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 숫자는 146개국이고 예. 이들이 소속해서 활동하는 선교단체 숫자는 154단체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통계 업데이트와 함께 네. 한국 선교사들 또 선교단체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 어떤 현황이 어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선교사 수가 늘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통계를 계속해서 보면 선교사 수가 좀 줄고 있다 이런 통계들을 자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증가 수치가 나온 배경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감소해 왔다는 것은 선교사 숫자의 증가세입니다. 그 증가율이 감소해 온 것이 선교사 숫자 자체가 숫자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자료나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네. 자세히 인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선교사 숫자는 지금은 이제 그 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선교사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은퇴 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실버 선교사님, 또는 이제 시니어 선교사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의 그 선교에
이분들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전체 숫자가 늘어난 그런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92명의 실버 선교사가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 단체에서요. 네. 또 국제 사랑의 봉사단은 108명의 회원 중에서 85명의 텐트메이커 실버 선교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니어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젊은 층보다 네. 모금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선교 모금 실태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 네. 일단 뭐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조사 방법은 이제 저희가 우선 150명의 선교 행정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선교사들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이 선교 행정가들과 선교사들의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볼 때 한국 선교단체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5.2%인데요. 네. 절반 이상 55.2%가 연간 예산이 5억 원 이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응답한 선교단체의 43.5%가 지난 5년 동안 연간 예산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연간 예산이 지난 5년간 증가한 단체는 29.7%. 그러니까 증가한 단체보다 감소한 단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교사들의 54.2%가 월간 후원금이 미화 달러 기준으로 $2,000 이상 $4,000 미만, $2,000와 $4,000 사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00 미만이 14.7%, 그리고 $1,000 이상 $2,000 미만이 28.6%, $2,000 이상 $3,000 미만이 34.4%, $3,000 이상 $4,000 미만이 19.8%, $4,000 이상은 2.6%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금액은 이 기혼자일 경우에 그 부부 합산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통계가 나온 것도 외에 지난 5년간 후원금이 감소했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전체의 37.9%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증가했다고 하는 선교사가 34.9%이니까 감소했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증가했다고 하는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가운데 다수는 79.4%인데요. 지난 3년간 필요한 금액이 증가했다.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더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반 이상이 현재 수입에 비해 20% 이상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 중에 14% 정도는 지난 이 3년 동안 선교 후원금이 20%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을 계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77.3%는 모금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38.1%는 모금이 아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쉽다고 한 선교사는 전체 2.2%에 불과한 만큼 전체적으로 모금이 어렵다고 여기는 가운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모금이 좀 아주 어렵다고 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퍼센트가 굉장한데 이렇게 모금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좀 다각적인 분석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모금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9%, 대략 3분의 1 정도가 한국 교회의 선교적 헌신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다른 한 3분의 1 정도, 33.6% 정도는 한국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선교사들의 후원 상황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적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하는 의견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꼽으라면 뭐 어떤 걸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많이 얘기하는데 선교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선교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설문에 응답한 선교사들의 76.5%는 다음 세대의 선교 사역이 이 모금이 어렵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9.4%는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주 심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모금 전망을 물었을 때 선교사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52.2%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행정가들은 34.6%가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을 물었을 때 선교사들의 64.9%가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선교 행정가들은 39.5%가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행정가들보다 일선 선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만 볼 때 염려하기 쉽고 또 걱정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금의 어려움 또 앞으로 좀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선교 모금이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라서 이게 선교사님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교 모금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교 모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원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것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리고 모금을 하고 이런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금도 사역의 일부다. 사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금은 사역의 일부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금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단체 또 어떤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금을 구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헨리 나우엔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이원론을 극복을 하면서 모금도 사역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이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하는 것을 구차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선교 사역 현장에서 돌봐야 할 일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금 부분을 선교사님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좀 부담이 느껴지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전의 선교사님들은 본국의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국의 상황 때문에 모금이 어려워지면은 이분들은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극복하고 할 수가 있는데 본국의 상황으로 모금이 어려워지면은 참 난감하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이 전통적인 믿음 선교의 모금 원칙을 개신교 선교단체들이 채택해 왔습니다. 200년 동안 믿음 선교의 원칙을 채택해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서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로키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은 그런 모금의 정신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 전달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상당수 선교단체들은 물어보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말라.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후원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알면은 후원할 수도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선교의 재정 원칙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이런 원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인식이 나를 도와달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교사를 위한 공동 모금, 단체 단위도 좋고 단체들이 연합해도 좋고 선교사들을 위한 공동 모금을 또 모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 아까 그 취약계층 있죠. 2,000불 미만을 후원받는 선교사들을 중점적으로 돕는다든지 또 선교계에 비상기금이 없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많이 필요할 때 따로 모금을 하지 않으면 참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대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장기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금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좀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거나 직접 가거나 뭐 크고 작게 동역을 하거나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좀 선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선교를 사역을 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상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들어 4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올라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표상 물가 상승률은 최저 수준이라는 발표 때문에 물가 논쟁이 뜨거운데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다양한 제안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임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